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이지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75세 김영수님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충격적인 배신의 전말을 들어보시죠. 김영수님은 정말 모범적인 아버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하고 손자를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까지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첫째 아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둘째 아들 민석 씨가 가족과 함께 근처에 살면서 종종 안부를 물어왔다고 하네요. 우리 준호가 대학 가면 등록금 걱정 마라. 내가 다 준비해뒀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아들 내외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며느리 박수진 씨도 친절했고 고등학생인 손자 준호도 할아버지를 잘 따랐죠. 여러분, 이런 화목한 가정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김영수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둘째 아들 민석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어? 이게 뭐지? 김민석 명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몇 달 전부터 아들 이름으로 관리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김영수님은 당황했지만 아마 아들이 자신을 위해 대신 처리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서가 관리비를 내가 내고 있더구나? 아, 그게 아버지께서 깜빡하실까봐 제가 대신 처리해드린 거예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며느리 수진 씨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고 와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이때부터 수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님은 은행에 가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 적금이 해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 해지됐죠? 한 달 전에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는데요. 제가 언제 해지했다고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해지 신청서에는 분명히 김영수님의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수님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해지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추궁했어요. 민서가 적금 계좌하냐? 무슨 적금이요? 준호 등록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 말이야. 그때 민석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 그거요? 아버지께서 해지하셨잖아요.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신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아버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셔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김영수님은 정말 자신이 잊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영수님, 아파트 명의 변경 관련해서 서류가 좀 부족한데요. 명의 변경이요?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김민석님께서 아버님 명의로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부터 김영수님은 심각함을 깨달으셨어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당장 집에 와라. 1시간 후 나타난 민석 씨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고 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파트 명의를 왜 바꾸려고 했나? 그게,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잖아요. 혹시나 해서 제 명의로 해두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이미 김영수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김영수님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괜찮아. 이미 적금은 해지했고 아파트 명의도 곧 넘어올 거야. 그래도 불안해. 만약 아버지가 눈치채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야. 여러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준호 학원비도 비싸고 우리 전세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아버지 집 팔면 다 해결돼. 그 돈으로 우리도 집 사고. 김영수님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고 해요. 평생을 믿어온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했어요. 아버님, 이 집 너무 큰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엔 관리도 힘들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팔면 수익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느 날 민석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거 좀 사인해 주세요. 이게 뭔가? 아버지 건강보험 관련 서류예요. 하지만 김영수님이 자세히 보니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어요. 게다가 매매 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매매 계약서잖나. 아, 그게. 아버지, 죄송해요. 실은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요. 뭐라고? 여러분, 이미 계약금까지 받아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동의도 없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준호가 해외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는데 돈이 필요해서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는 제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그냥 좀 일찍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영수님이 끝까지 거부하자 이들의 진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아버지 나이에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김영수님은 더욱 끔찍한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보, 아버지가 계속 버티니까 답답하네. 걱정 마. 내가 아는 부동산업자가 있어. 그 사람이 노인들 상대로 이런 일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 어떻게? 아버지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돼. 그러면 성년 후견인으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치매는 아니잖아? 돈 주면 진단서 써주는 병원 알아봤어. 여러분, 들으셨나요?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서 성년 후견인이 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의사와 상관없이 집도 팔 수 있고 은행 돈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요양원에 모시면 월 2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집값 3억에서 그거 빼고도 엄청 남지. 김영수님은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정면 승부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음 날 김영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나가는 척하면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사는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이 이미 관리비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 명의 변경까지 시도했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계약서 사본 등을 모아두세요. 김영수님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75세의 나이에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익히고 아들 내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치매 진단서 조작에 대한 모든 대화가 녹음된 거죠. 그리고 김영수님은 미국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민철아, 아버지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내용까지 들려주자 첫째 아들 민철 씨는 분노했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그런 짓을? 아버지,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철 씨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김영수님은 민철 씨에게 당분간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완벽한 함정을 준비한 거죠. 그날 저녁 김영수님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민석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집을 팔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정말요? 김영수님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다. 민석이, 너는 그동안 나를 잘 모셨으니까 집값의 70%를 주겠다. 그리고 민철이는 30%.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김영수님의 다음 말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미리 주는 건 아니고 내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에 집을 팔아서 주겠다. 요양원이요? 그래. 너희들 계획대로 말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영수님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이것 좀 들어보자.
스피커에서 민석 씨와 수진 씨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돼. 돈 주면 진단서 써주는 병원 알아봤어. 요양원에 모시면 월 2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민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지. 이건 아직 안 끝났다. 김영수님은 계속해서 녹음 내용을 들려줬어요. 가짜 치매 진단을 받으려던 계획,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던 음모, 그리고 영수님 몰래 집을 팔려던 시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김영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했어요. 민서가 너는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다. 그런 내가 나를 이렇게 속이고 배신할 줄은 몰랐다. 민석 씨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때 첫째 아들 민철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아버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뭐가? 민석이가 해지한 적금 5천만 원은 횡령죄로 고발 조치했고 아파트 명의 변경 시도는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민석 씨는 경악했어요. 형님,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다. 너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김영수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민서가 너희가 이미 체결한 집 매매 계약. 그거 취소했다. 어떻게요? 내가 직접 구매자를 만나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분도 이런 부도덕한 거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며 계약을 취소하셨다. 여러분, 이거 완전 사이다죠?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김영수님은 냉정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내가 왜 너희 무계획한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나? 하지만 김영수님은 손자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손자 준호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모아둔 등록금 5천만 원, 내 아버지가 다 썼다. 할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공부하고 싶고 바른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할아버지가 다시 도와줄 것이다. 준호는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절했어요. 단 조건이 있다. 너는 이제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한다. 민석 씨와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탐욕이 결국 아들마저 잃게 만든 거죠. 한 달 후 민석 씨와 수진 씨는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수진 씨는 모든 것을 민석 씨 탓으로 돌리며 떠났고 민석 씨는 혼자가 되어 작은 원룸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김영수님은 손자 준호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줄 알았는데 말리지 못해서. 준호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들 일에 끼어들기 어려웠을 거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배워야 한다. 6개월 후 김영수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2년 후 준호는 명문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김영수님이 다시 모은 등록금으로 말이에요. 준호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아버지께,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할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민석 씨는 그 후로도 꾸준히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거든요. 김영수님은 이제 8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도우고 계셔요. 김 할아버지, 저도 아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할머니, 우선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영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이상한 징조를 발견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길이 있다는 것.
넷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특히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한 사기나 가짜 진단서 조작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1. 증거를 모으세요. 마이너스 녹음, 문자, 서류 등. 2.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법무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3.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지 마세요. 마이너스 범죄는 범죄입니다. 4.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이너스 다른 가족, 친구, 이웃 등.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김영수님처럼 75세의 나이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였네요. 결국 선악이 분명히 갈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결말이어서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도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